쟁점이에요. 그리고 하고 혹은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자체가 위헌적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도 관심이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될지 여부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도로 관련자들이 중요인무 정사 혐의라고 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국회 의원을 끄집어내거나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와 관련된 유사한 증언을 했던 곽종훈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또 공방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는 홍장원 씨의 메모 관련돼서도 오염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 지시를 과연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에 가장 관심이 가고요. 나머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주셨던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헌법상의 비상계엄의 그 요건에 대한 헌법 해석이 일단 처음 나오는 거라서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이걸 부존재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위법하지만 판례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 명확히 관심을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의 군인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도 이게 위헌 위법인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의 병력 간 부분, 그리고 포고령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이 나더라도 나머지 두 개 부분에서 결정 나기에는 워낙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간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것 또한 상당히 여파가 크거든요. 따라서 결론은 이 세 가지 탄핵 사유에서 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의 전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다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켜봤어요. 온 국민이 목격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 기능 정지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곧 내란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내란을 정책했다고 하는 혐의를 벗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포고령 1호 발표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회는 정치활동 행위 자체를 금지시켰잖아요. 이것 자체도 결국 내란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이전에 그 판례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심의를 배반했다고 하는 중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헌법수호를 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 헌법수호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대통령이 정지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온 국민한테 다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선포 내용이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곽정문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곽정문 전 사령관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이하 그 부대장들한테 다 비춰지고 또 그의 내용이 전부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원 1공수 연안장한테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됐고 1특전 대대장한테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전부 다 지금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증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은 따로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행위 자체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표결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한 걸 막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행위 자체의 어떤 의도성을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판단도 다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재판관들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명키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두 분께 5가지 쟁점에 대한 관측도 여쭤봤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제 심판령 입점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막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들도
마지막 평의로 마무리를 짓고 결정문도 확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관들도 입장을 하게 되고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주문은 누가 읽는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판장이 읽는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영배 대행이 쭉 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영배 대행이 일단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이제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 입장하는 순서 역시도 문영배 대행이 가장 먼저 입장을 해서 그리고 가운데에 착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재판관들이 취임 순서대로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앉게 되는 것이고요. 착석을 한 이후에는 이제 주문과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내게 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의 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으로서 본인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적인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의 그러한 중대성이라든지 본인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히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그러한 국민 통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라든지 이유의 요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각 재판관마다 만약에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별개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각자 주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이 이 시각 현재 대심판장 모습인데 탄핵 소추인단의 모습과 대리인단의 모습이 화면에 먼저 보이고 반대편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55분부터 저희가 생중계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시 정각이 되면 재판관들이 입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심판정에는 앞서 잠깐 보셨지만 저기가 일반인 방청객은 20명만 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직접 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4,800여 대 1로 굉장히 큰 경쟁률을 뚫고 20명만 일반인은 방청을 하게 되고 각각 국회 각 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오늘로 110하루째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파면이냐 복귀냐 결정이 나게 되고요. 전 국민의 시선 또한 쏠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정각이 되면 입정을 하게 됩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가장 가운데인 재판장석에 앉게 되고요. 전에 드렸던 것처럼 취임한 순서대로 입정을 하게 되고 문대행 양쪽에 이제 지정석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건 번호, 사건명 읽으면서 선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2분여 남았습니다. 네. 지난번을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20여 분 만에 이제 결론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가장 중심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떤 이유였냐라는 부분이었는데 헌법소의 중대한 위반이다. 헌법소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얘기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선거 때와는 또 다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번에도 혹시 헌법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소의 의지라는 표현은 이제 국민의 대신 행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직에 계속 직무 수행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직이라는 대의기관을 만든 우리 헌법 체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적 언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그 인용 이유 중에 아까 그 정청래 소추위원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헌법이 만든 기관을 유지시키거나 그 기능을 보장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표현은 여러 가지 달리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기각각하라고 그러면 특히 기각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반대로 얘기하겠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러면 2시간 정도의 국회에 분이 있던 이 시간적 짧음,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3시간 정도 10명의 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 또는 권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도 여지도 없잖아 있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개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 소외 의지가 없다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다양한 설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인양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갈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 신의를 배반하는 결국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큰 핵심적인 그 쟁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는가에 관한 문제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란 행위 자체는 국민의 신의를 배반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110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선고가 이제 곧 있겠습니다. 재판관들도 입정을 했고요. 모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11시 정각에 문영배 재판장 대행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 이야기는 아직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재판장의 헌재 소장 대행의 시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 텐데 아무래도 이게 긴장된 순간 많은 전 국민들이 아마 이 순간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소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양측의 변호인단 모습까지 봤습니다. 예, 잠시 사진을 찍고 이제 바로 발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 이제 잠시 뒤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선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모든 재판관 8명의 재판관이 지금부터 착석을 했는데요.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헌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영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공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견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지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합하지 않는 김치만 뭐야 가지고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가지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개헌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피고 안 먹거든.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추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국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맞다. 피청구인 그냥 수가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유, 잘됐다, 잘됐어. 헌법재판소에서 11시 22분 시간을 확인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주문으로 읽었습니다. 탄핵안을 인용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동안 나왔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이고요. 국회 탄핵소추인단 그리고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대리인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됐다는 점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헌재의 판단은 인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재판관의 의견은 8대 0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었고요. 11시 22분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현재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